예. 자,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정면 우문 파이터 정우파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네, 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또 불굴의 희망 두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자. 자, 예, 자, 민주당의 새 지도부가 출범을 했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당대표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첫 만남을 가졌죠. 자, 일각에서는 화기애애했다. 뭐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은 뭔가 주고받는 말들이 좀 뼈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냉기가 흘렀어요. 자, 어제 그 현장 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중앙대법대 동문이면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기도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양당 수장으로 처음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권 직무대행이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법안 얘기를 꺼내들자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대표는 가볍게 맞받으면서 서민 지원 비용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자신이 비판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으로 역공을 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자, 날카로운 두 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라고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한 방 날렸는데요. 검찰은 또 이와 별도로 미래신도시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0여 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또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소환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두 분 지금 현재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어떻게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하시겠어요? 예. 우선 그 권성동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저런 대화는 정치입니다. 그게 그냥. 예, 그래도 오랜만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뼈 있는 얘기를 웃으면서 나눌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중앙대 동문이고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건 긍정 요소로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만나서 화기애애만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되게 도움이 되는 예산인데 다 깎았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권성동 대표가 받고 그래서 그건 화기애애해도 계속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의 검은 커넥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나는 쌍방울 속옷 사입은 거 말고는 그렇죠. 또 별 잘 모른다 또 그렇게 가볍게 받았어요. 그 대응은 좋았죠.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를 9월 6일 날 소환했는데 9월 6일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국민교수검증단이 발표하기로 한 날입니다. 9월 6일이. 그리고 추석 바로 전에 이제 소환한다고 소환 일자까지 통보를 했어요. 근데 이게 별로 이제 국민적 소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겠죠. 대표가 당선된 지 그 하루 만에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백현동 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송치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이렇게 빨리 야당 대표를 이렇게 소환하는데 이게 내용이 무슨 뇌물 얼마를 받았다. 이런 거면 좀 사람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그렇게 국면 전환용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이럴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오히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했다. 그럼 이건 정말 핫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정말 섹시하게 전국을 막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를 그 백현동과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그 요지의 발언 때문에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소환하는 거는 저는 뭐 좀 여론에 너무- 줄 영향은 별로 너무 크지 않다. 너무 노골적이다. 노골적이다. 예. 네. 뭐 일종의 뭐 창피 주기 뭐 그런 건가요? 어떻게 국면 흠집 내기? 전환용? 국면 전환용.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현주 의원님. 네. 뭐 아까 이렇게 좀 일부 있었는데 뭐 감세 논쟁이라든지 예. 임대주택 논쟁 이런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죠, 솔직히. 그리고 조금 뜨끔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날카롭게 그분이 굉장히 이게 빠르시기 때문에 순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그 날카로운 얘기들 많이 하실 텐데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산안과 관련해서 날카로운 지적을 해줬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대주택 이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수혜와 관련해서 반지하 주택 문제 이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소에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허를 찔릴 수가 있는 예,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 이제 그 백현동 그 협박에 대한 예. 협박 논란에 대한 어떤 그 허위사실 유포 문제는 사실 뭐 소환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떤 내용으로 끝날 것인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뭔가 시작이 됐는데 별게 없다. 예. 이러면 또 그만큼 이제 저희가 또 비난을 받겠죠. 네, 역풍도 또 예상할 수 있겠다. 네, 역풍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실망 내지는 예. 뭐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요새는 뭐 정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옛날처럼 뭔가 이렇게 뭐 국면 전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 지켜보다 보면 국민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신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만 이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할 거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마무리하고 기소할 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세금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이런 걸로 더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 통보만 한 게 아니고 예. 박은정 전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예. 그리고 열린공감 TV라고 대선 때 예. 그때 이런저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채널은 1차 압수수색을 했고 예. 오늘은 그 대표의 개인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예. 있는 거죠. 그것도 되게 신속하고 빠르게. 예.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 한쪽만 한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과 윤석열 대통령 쪽은 거의 조사도 없이 무혐의하거나 이렇게 나가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것 중에 그 공흥동 양평 공흥동 아파트 관련하여 예.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고 고발도 당했는데 그 처가 쪽이죠. 예. 영부인 쪽에 그 수사를 하던 경찰관이 취임식 때 초대를 받았다. 예. 그것도 누군가 직접 전화를 했다. 그래서 이게 명백한 그 수사 개입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논란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예, 경찰이 조사도 하고 예. 이러면 아 이게 공정하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지금은 너무 일방적 예. 편파적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예. 느낌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예. 뭐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가 좀 야당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네. 편파 수사로 흐르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어떻습니까? 이현주 의원님 좀 그 겉으로 보기에도 좀 균형을 맞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야당 쪽에서 이제 지금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지금 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팩트. 그래서 이제 뭐 팩트입니까? 어떻습니까? 진행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지켜보시죠.
예. 지금 정권 초기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쭉 경험상 보면요. 정권 초기에는 다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또 지나고 나면 다 맞춰집니다. 네, 나중에 정권 말기 되면 또 역전됩니다. 그래요? 예. 지금 네. 분위기가 조금 과거의 그런 정권의 마지막 그 분위기도 있고 정말 지금 너무 정권 말기 분위기라고요, 지금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다. 예. 아,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여하튼 이렇게 사정 국면이라는 게 길어져서 좋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건 민생에도 안 좋고 경제 활력에도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예. 할 거는 빨리빨리 하고 빨리 예. 마무리하고 예. 민생으로 빨리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생각합니다. 이제 정기국회 첫날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표가 돼서 정식 업무를 맡은 지 이제 이틀째 되는 날인데 소환 통보를 받았단 말이죠. 이건 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제가 뭐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요. 예. 근데 뭐 추석 끝나고 뭐 소환해도 될 텐데 뭐 네. 앞에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뭐 이제 검찰의 재량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또 이게 이재명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또 이게 촬영이 돼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런 저 문구가 있던데 보좌관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뭐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이제 아니요, 저 전격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부터 네.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탈탈 털렸고 경쟁자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그래서 경기도지사 되고 계속 재판받았어요. 그때 대장동 네. 대장동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도 재판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그 얘기를 뒤에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어마어마한 검경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이재명 대표가.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소환 통보한 내용이 예를 들면 그런 것과 관련한 뇌물 받았다. 그 혐의로 소환을 하면 그거는 진짜 뭐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소환 내용이 예. 그럼 이 내용이 그렇게 그 심각한 게 아니다. 예. 아니 예를 들어 백현동 다 뒤지고 나서 한 게 국토부에 협박받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그 얘기가. 그래서 그 협박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협박이라는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소환하는데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그거 너무 가벼운 걸로. 보좌관이 오버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건 그렇게 뭐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너무 예.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가지고 제1야당 대표를 추석 전에 이렇게 부르나? 예. 저는 뭐 이 정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는 것은 그 전국이 급냉된다는 뭐 그런 뭐 등식이 또 있잖아요. 뭘 급냉됩니까? 급냉 아니에요? 그냥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 스타일로 봐서 그렇게 급냉될 것 같지는 않고요. 워낙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뻔뻔하시고 또 좋게 얘기 모욕적 발언이세요. 좋게 얘기하시면 굉장히 유들유들하시니까 그 유들유들도 좋은 발언 아니야. 그런가요? 실용적. 실용 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뭐 저는 뭐 급냉할 리는 없다. 뭐 그리고 이제 약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 특히 이제 뭐 이재명 대표 스타일상 지금 뭐 수사 워낙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지금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렇죠?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이제 수사를 가지고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이 정치권의 이런 태도도 문제다. 왜냐하면 뭐 이게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그냥 수사 받는 거고 또 별게 아니면 별거 아닌 대로 그냥 하는 것이지. 이걸 뭐 어떤 전쟁의 차원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도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죠. 아니요, 이거는 대결적으로 꺼리가 보는 아니에요. 거니까. 왜 꺼리가 아니냐면 이게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무슨 대표가 그렇게 표현했다면 토론거리인데 이거는 보좌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제1야당 대표를 명절 전에 소환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그렇죠. 이거 진짜 전쟁하자는 거 이럴 수 있을 거예요. 탄압이라고 지금 바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치 탄압. 아니, 이건 탄압이라고 야당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대응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안이 이미 국회에서 발언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러니까 증거도 다 나와 있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명 충분히 했다. 그리고 안 갈 수도 있고 서면 조사 받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경우의 수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가지고 전국이 급냉할 것 같지는 않고 그거보다 제가 지금 이재명 대표만 소환한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회 법사위에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생 챙겨야 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아니,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소환 자체보다도 이 소환 갔다가 와서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냐하면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봐야 된다. 그냥 이게 이 사건 그러니까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조사 이걸로 끝나는 상황인지 아니면 요거를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다가 그 사실관계 속에서 뭔가가 나오는 것인지 지켜봐야죠. 알겠습니다. 별건 수사 같은 거 하면 여기까지 듣고 좀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이어가겠습니다. 2부에 이어서 정면 우먼 파이터 계속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 의원 또 최민희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과 함께 합니다. 자, 앞서서 이제 민주당 상황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루하루 이게 참 안개 속이라고 해야 될지 뭐 모르겠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국민의힘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비대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린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파이팅 주제인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사퇴를 하지 않고서는 당헌 당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지도부가 이끄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의 서병수 의원의 얘기 잠깐 들어보셨는데요. 자, 국민의힘 당원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없이 비대위를 또 새로 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두 분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시는지 먼저 이현주 의원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사실은 본질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 법원에 의하면 그런데 당원을 개정해서 비상 상황이었던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다시 또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당내 어떤 뭐 권력 투쟁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의 어떤 그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이게 놓을 수가 없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지금 법원의 얘기는 보면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법원 얘기는 이거잖아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설립되어야 하고요. 민주적 정당성 얘기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에 보통은 사법부가 관여하지 않지만 그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민주적 정당성에. 그러면 그것에 의할 경우에 지금 이 어떤 전 당원회의에서 선출된 대표를 어떤 일부 극히 일부의 당원들에 의해서 해임하는 요 행위. 이것이 이 내재적 한계에 걸린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당원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고위원 일부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내재적 한계에 또 걸린다고 봐야죠. 똑같은 상황이 이제 반복된다. 이제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막스 베버 책을 이렇게 쭉 훑어보게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뭐지? 근데 역시 다시 정치인의 덕목이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열정과 책임감이 있어도 균형 감각이 한번 흐트러지니까 열정과 책임감도 의미가 없어지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 이제 그 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 균형추가 무너지니까 건물 전체가 휘청휘청하는. 예, 그래서 저는 왜 균형을 못 잡는 걸까요? 그 정서가 작동하니까 그래요. 누군가가 이준석 대표는 꼭 쫓아내고 싶은 그 마음이 작동하니까 그 목표가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그 목표를 빨리 실현해야 되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답이 뻔한데 저는 서병수 정국위원회 의장의 말 중에 누가 봐도 그 길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권성동 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 앞부분은 말씀 안 하셨지만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분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게 맞다. 그런데 왜 이 정답이 있는데 안 가냐는 요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건 새 원내대표를 뽑으면 이 새 원내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꼭 쫓아내고 싶은 그 마음을 그 의지를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은 어떤 그룹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를 꼭 쫓아내야 되겠다는 그 목표의식, 그 목적의식이 너무 강해서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의견을 다 이제 보면은 지금 이제 비대위 새롭게 다시 또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66명이라고 돼 있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과반을 조금 넘는 네. 그건 국회의원들의 생각이죠. 국회의원들. 예. 당대표가 해임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건데요. 당대표는 전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선출이 되죠. 예. 그래서 법원이 얘기하는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선출된 당원인데 그 당대표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임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 지금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원에 대해서 또 그 초재선 의원들이 또 강하게 항의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초재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이제 배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비대위를 초장에 이제 강행을 했던 이제 주도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윤핵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최고위원을 이제 던지고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연판장을 돌린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비대위가 사실 처음에 이게 안 될 거였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을 굉장히 강행을 하면서 주도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분들이 정책 책임이 굉장히 커지죠. 네, 그걸 좀 코너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주로 초재선들이었죠. 예. 네,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해서 SOS를 보냈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 이런 것들에 크게 영향을 이제 덜 받는 편이고 또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도 총선에서도 아무래도 중진 같은 경우에는 지명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본인의 자생력이 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하더라도 공천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이 초재선이 더 크겠죠. 원래 당에서 중심을 그 잡아주는 거는 중진 의원들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정치를 뭐 1년이라도 더 해봤기 때문에 뭐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 흐름을 꿰뚫고 당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충분히 현명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내친단 말이죠. 어떻게 내친다고 제가 이렇게 감히 표현해야 될지 뿌리친다.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봐야죠. 입법부의 주축이 되고 있는 중진들과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초재선들 사이의 어떤 긴장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무래도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협조 관계는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예속 관계하고는 좀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에 대해서도 사실은요. 정치인의 힘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은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오랫동안 이제 정치판을 보다 보면 이게 대통령이 정치 공천을 좌지우지를 하게 되면 항상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특히 대통령의 어떤 지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는 대통령이 공천이라든가 총선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거기에 의존을 하는 게 맞지만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는 좀 결을 다르게 가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중진들 같은 경우는 정치 이 판 자체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제 겪은 선거라는 게 대선하고 그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겼던 그런 기억이 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권력 여기에 대한 의존 이것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은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진박 논쟁하다가 선거에서 참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반복된다면 되게 불행한 일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초재선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빚진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저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 영남 쪽의 초재선 의원들의 경우 이게 집권 초고 대통령을 보좌해 줘야 된다는 강한 의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런데 그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결정을 바꾸면 이게 전세가 흐트러져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고 중진들은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는 경험을 알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진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 풍파를 많이 겪으신 이제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여기서 더 나가게 되면 당이 어떠한 파장을 겪게 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전국이 연결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게 좀 가능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정치를 처음 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런 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자, 좀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더 좀 해보도록 하죠.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된 의원 가운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비대위 출범 이후에 스스로 거취 판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장제원 의원이 이 정부에서는 어떤 임명직도 맡지 않겠다. 또 개파성 사적 모임도 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선 후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위장 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현주 의원님. 아니 이제 이선 후퇴라고 이제 할 만한 어떤 게 지금 이제 만약에 되려면 사실 지금까지 이제 윤핵관이 무리가 막 일어났던 이유는 사실 뭐 임명직을 맡았기 때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임명직 어디 뭐 한 건 아니죠. 지금까지 뭐 맡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또 국회에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정당 내부에서 이 막후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워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온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뭐 비선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약간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임명직을 안 맡으니까 뭐 이게 이선 후퇴를 나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사실은 좀 뭐가 이렇게 맞진 않죠. 맞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 비서실장이었었잖아요.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이 내각이나 인사원을 사실상 설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막강한 권한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미.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임명직 안 맡겠다. 상임위에 전념하겠다. 지역구를 돌보겠다. 그다음에 개파 활동 안 하겠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네, 예를 들면 상임이나 지역구를 하겠다. 이거는 다음 총선을 위하여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이선 후퇴가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이선 후퇴가 아니고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정계 은퇴해라. 정계 은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역 의원한테 정계 은퇴하라고 그러면 정계 은퇴 아니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뭐 백의종군 하겠다. 사실은 이 정도를 하죠 보통 이 상황에서. 그거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고 또 다르게 보면 이 정부를 안 돕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말 그대로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뭐 임명직을 안 맡겠다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건 뭐 큰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이 말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은 예를 들면 마치 이선 후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그 이선 후퇴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선 후퇴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 보이려고 한 거 같아요. 그냥 임명직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분이 무슨 내각에 기용될 거였나? 뭐 이런 그것도 내각 할 거였으면 했겠죠. 그렇지 이게 큰 의미는 없다.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런 요지의 비판이 나오는 거죠. 위장 쇼를 한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위장 쇼라기보단 어쨌든 장제원 의원도 이 정부와 거리두기에 들어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왜 그 586 용태론 얘기 나왔었을 때도 그때 인위적으로 왜 정계 은퇴를 왜 그 시키려고 하느냐 그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586은 집단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사람 2명이에요, 2명. 지금. 아니 초점이 그거하고는 되는 좀 다르죠. 좀 다르죠. 윤핵관 내지는 친윤계 의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 의원들까지 뭐 그건 누군지도 그건 모르고 아니고. 윤핵관 후소인이라는 뭐 친윤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는 명확하게 어떤 책임이 있는 사실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586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세대 교체의 차원에서 물러나라고 한 거고요. 이분들한테 세대 교체 차원에서 물러가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대통령을 만든 측근들은요, 사실은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뭐 임명직 차라리 임명직을 맡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뭔가 자기 혼자 임명직 하나 딱 맡고 그 역할 딱 하고 물러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막후에서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전행하는 경우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끝으로 짤막하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윤핵관이 아닌 검핵관, 즉 이제 검찰 내의 핵심 관계자들부터 정리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 개편 작업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문제는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짤막하게 30초씩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여기에서 좀 인사가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의 어떤 추천과 검증을 담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책임 묻고 쇄신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행위와 그다음에 책임을 묻는 과정들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냐 이런 예. 건 좀 걱정이 좀 되고요. 그래서 예. 쇄신하는 건 좋은데 쇄신을 좀 이렇게 핀셋처럼 해서 이게 문제가 있거나 책임을 질 만한 사람들만 딱딱 골라서 했으면 좋겠다. 네. 너무 광범위하게 했을 때 오히려 좀 흉흉해질 수 있거든요. 예. 꼭 필요한 것만 해야 걱정되는 된다. 예. 부분들도 좀 우선 있어요. 진단이 틀렸고 그래서 예. 이거는 쇄신이라기보다는 검핵관 혹은 그 협조가 잘 되는 관료 중심으로 스크럼 짜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단이 틀렸다는 건 어떤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홍보를 교체하고 그다음에 문건 유출된 쪽에 책임을 묻고 예. 내부 감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아세요. 예, 그리고 이게 체리 따봉으로 시작된 이 일련의 파동이 예.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이거를 예. 비서관들한테 책임을 묻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수석이면 수석이지. 알겠습니다. 예.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면 우먼 파이터 이현주 전 의원, 최민희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